자, 그러면 일반적인 액체의 경우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액체는 분자 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분자 간 힘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이, 부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원래 기체 분자는 분자 간의 사이가 멀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분자 간에 작용한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모양이 없지만, 실제로 액체는 우리가 보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기체는 보이진 않지만 액체는 조금 더 기체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자 간의 힘이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즉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기체에 비해 분자 간 인력이 매우 크고 분자 간 거리가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같은 질량의 기체보다 부피가 작고 밀도가 크며 압력이나 온도 변화에 의한 부피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거리보다 당연히 훨씬 가깝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체 분자는 이게 기체 분자라고 한다면, 기체는 이렇게 서로 멀찌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로 그리게 되는데, 액체는 이것들이 조금 더 붙어 있는 이런 배열로 그리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 이 경우는 딱 붙어 있는데요, 그럼 고체랑 다름이 없지 않나요?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진 않고, 실제로 이런 거리를 따질 때는 그냥 하나하나의 거리가 아니라 평균 거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거리는 워낙 기체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자, 고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분자들이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거리는 이 녀석이 훨씬 더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거리라고 해서 그냥 하나하나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먼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평균적인 거리를 두고 말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량의 부피보다 같은 질량의 기체보다 당연히 부피는 작겠죠. 그 다음에 작다 보니까 밀도가 크고 압력이나 온도 변화에 의한 부피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자, 기체는 어때요? 압력을 가하거나 온도를 높이거나 이러면은 부피가 팽창하거나 압축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기체의 경우에는 높은 압력을 가하더라도 부피가 압축이 되긴 하지만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의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체나 고체,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 변화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물질의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이제 액체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물의 성질 중에서 상태 변화에 따른 물의 부피를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 전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액체가 꼭 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만 있는 건 아닌데 왜 물을 우리가 부피 변화, 밀도 변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보느냐? 당연히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실제로 물이 우리 인간 생명체한테는 정말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부피 변화나 그런 다양한 성질들을 통해서 왜 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물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물은 이렇게 상태가 변하면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데, 그러면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일반적인 물질은 자,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벤젠, 액체 벤젠, 고체 벤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녀석들의 부피 변화는,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우리가 알다시피 기체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일 때도 부피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체, 고체가 되겠는데, 자, 일반적인 물질,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기체, 액체, 고체 순서대로 부피가 작아집니다. 당연히 이제 같은 질량일 때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이제 부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기체가 있다면 기체가 가장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액체 벤젠이 이렇게 있습니다. 액체 벤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액체 벤젠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다가 자, 고체 벤젠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얼음을 물에 집어넣으면 얼음이 물에 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뜰까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게 되면 같은 질량일 때 밀도는 고체가 액체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고체 벤젠이 액체 벤젠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렇게 벤젠 속으로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그럼 이제 일반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이 아닌 물을 봅시다. 물은 부피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상태에 따라서 물도 예외 없이 기체가 가장 큽니다. 기체가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제일 크고, 자, 여기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아까 일반적인 물질은 액체, 고체 순으로 작아진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고체가 반대네요. 반대. 자, 기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고체가 같은 질량일 때 고체가 액체보다 더 부피가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밀도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기체가 제일 작고 고체, 액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얼음이 물에 뜬다는 것을 이 상태, 부피 변화, 밀도 변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죠. 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어넣으면 같은 물질, 고체를 액체에 넣게 되면 가라앉지만, 물의 경우에는 얼음을 물에 집어넣으면 떠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상태 변화에 따른 물의 부피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다른 물질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수소결합 때문에 수소결합 때문에 바로 이 고체하고 액체의 부피가 서로 크기가 달라질 일반 물질에 비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액체일 때인데, 액체일 때는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점선으로 수소결합을 표현했는데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래도 액체는 온도가 높다 보니까 분자들끼리 운동하고 있고, 따라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이게 수소결합수가 작아지게 되는데, 이게 조금 온도가 낮아져서 물 분자의 움직임이 느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들이 이제 수소결합, 물 분자 하나에 최대 4개의 수소결합을 형성하면서 일정한 모양으로, 배열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잘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평면 육각형은 아니지만 입체적인 육각형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개 가지런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수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텅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어떤 골격 구조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부가 비어있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 결합으로 인해 자, 빈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로 일반적인 물질과 다른 그런 부피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왜 물은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더 크냐, 같은 질량이라고 할 때 왜 그런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수소 결합으로 인한 빈 공간의 수가 증가하게 됐다. 빈 공간이 형성됐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났다. 고체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액체가 되겠죠.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얼음인데, 자, 물과 물에서 이렇게 얼음으로 갈 때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됐느냐. 당연히 아까 여기서 봤듯이, 자, 부피는 팽창을 했습니다. 부피는 팽창. 자, 밀도는 감소가 됐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적어보면은, 수소결합수. 자, 수소결합수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점선이 몇 개, 한 4, 5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수가 증가했다. 만약에 반대로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얼음에서 물로 간다면 부피 감소, 밀도 증가, 수소결합수 감소가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에 따른 물의 부피, 물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볼 거냐면,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온도 변화에 따른 물의 부피 변화가 되겠는데요. 보면 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정말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온도에 따른, 자, X축이 온도가 있고, Y축이 이제 그 물 1g에 동일한 질량일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나와 있는데, 자, 온도가, 자, 보게 되면 0도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0도를 보면 0도가 무슨 점이죠? 어는 점, 녹는 점이죠. 그러면 이 0도씨를 기준으로 0도보다 낮은 지점에서는 물질의 상태가 고체 상태일 것이고, 물질이 0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액체 상태일 겁니다. 액체 상태. 자, 그러면 먼저 고체 상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냥 다 통으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좀 구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여기를 한 1번 지점, 여기를 2번 지점, 여기를 3번 지점, 4도씨를 4번 지점, 그 다음에 여기를 5번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 1번에서 2번 지점은 물질의 상태가 뭔가요? 고체죠, 고체.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빈 공간이 늘어났거나 수소결합에 의한 빈 공간이 늘어났거나 줄어든 그런 것도 아닌데 부피가 늘어나요. 왜 그래요? 이거는 열에 의한 팽창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열을 받으면 부피가 커진다, 팽창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 구간에서는 물질 상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수소결합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지만 오로지 열에 의한 팽창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팽창합니다. 부피는 팽창을 하죠. 하지만 부피는 팽창을 하지만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수소결합수도 변함이 없이 일정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그 빈 공간이 있는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을 봅시다. 먼저 2번을 이렇게 한번 정의 한번 해볼게요. 2번은 0도씨잖아요, 온도가. 0도씨 때 고체니까 얼음이 되겠죠. 0도씨 얼음. 자, 3번 지점은 뭘까요? 0도씨인데 물이니까 0도씨 물. 자, 이렇게 2번하고 3번을 이제 우선 명칭을 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3번 구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가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상태 변화. 온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가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태 변화만 일어나게 됩니다. 상태 변화. 그래서 얼음에서 물로 가는 이런 상태 변화만, 얼음에서 물로 진행이 되는 상태 변화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음에서 물, 온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왜 온도는 변하지 않죠? 분명히 이게 얼음에서 물이 되려면 계속 열을 가하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텐데 왜 온도가 변하지 않냐면 당연히 이 흡수한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다 사용되었기 때문에 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태 변화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그럼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고체였던 얼음이었던 물들이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수소결합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수소결합수가 감소합니다. 수소결합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음에서 물로 갈 때 부피가 엄청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이 변하게 되죠. 보면 온도 변화에 의한 여기 고체나 액체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소결합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 수소결합에 의해서 입체 육각형, 평면 육각형이 아닌 그런 육각형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허물어지죠. 허물어지면서 빈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빈 공간의 수도 어떻게 되느냐?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그 다음에 당연히 부피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부피는 감소하겠죠. 부피는 감소. 이렇게 2번하고 3번 구간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점과 3번 지점에서의 차이가 나는 거, 당연히 부피가 더 크다, 2번이 더 크다, 3번이 더 작다, 밀도는 2번이 더 작다, 3번이 더 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밀도 관련 그래프를 보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그때 밀도는 이제 부피하고 반비례니까 이걸 이제 뒤집으면 밀도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결합수가 감소하고 빈 공간수가 감소한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3번하고 4번 구간입니다. 3번, 4번 구간에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알다시피 이제 3번에서는 이제 전부 다 얼음이 전부 다 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3번 지점에서 얼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다 100% 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입체적인 구조가 다 깨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엔 온도가 증가하면 여기서처럼은 아니더라도 여기서처럼 이렇게 좀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하는데, 왜 4도씨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0도씨 물, 즉 얼음에서 물이 다 되더라도 0도씨 물에는 얼음이 갖고 있던 구조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빈 공간이 아주 조금은 남아있다는 거죠.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됩니다. 0도씨 물에서는. 그래서 0도씨에서 4도씨가 될 때 그 빈 공간, 그 남아있는, 조금만 남아있는 그 빈 공간마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열에 의한 팽창도 있겠지만 그 빈 공간이 줄어드는 것에 의한 어떤 부피 감소가 더 크기 때문에 4도씨까지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서 4번 구간에서는 부피가 감소합니다. 부피가 왜 감소하냐? 아직 그 수소결합의 육각형 모양의 수소결합의 그 배열이 구조가 완벽히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피가 감소하는 이유를 만약에 설명하라 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다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 빈 공간이 사라지면서 이제 부피가 감소. 그래서 빈 공간이, 그래서 남아있는 빈 공간이 결국에는 이게 에너지, 열에 의해서 다 끊어지면서,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 3번, 2번, 3번에서 100% 상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3번부터 4번, 5번 이 구간은 오로지 100% 물이에요. 물, 액체. 그렇기 때문에 뭐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 3번, 4번 이 구간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부피가 감소하느냐? 원래 증가해야 되는데 왜 감소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4번에서 5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부피가 증가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왜요? 열에 의한 부피 팽창입니다. 그래서
자, 열에 의한 부피 팽창.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죠. 상태 변화 일어나지 않고 부피 팽창. 열에 의한 부피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수소결합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물 분자의 경우에는 수소결합수가 일정하지 않죠. 뭐 여기서 3번에서 4번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은 4번에서 5번, 즉 그 구간뿐만 아니라 온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열에 의해서 물 분자, 액체에서 물 분자하고 있는 것끼리 조금씩은 끊어지긴 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다 끊어지게 되면 기체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4번하고 5번에서 누가 더 수소결합수가 많냐, 이런 문제보다는 뭐 2번하고 3번의 수소결합수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1번과 3번을 물어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시험에 나오게 되겠죠.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온도가 점점 증가하면 비록 한 2도, 4도, 뭐 5도, 6도 이 정도밖에 증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증가에 의한 수소결합수는 조금이나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했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4도씨일 때, 0도씨일 때가 부피가 가장 최소 부피를 갖는 게 아니라 4도씨일 때 부피가 최소라는 거, 그 점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점에서 이 부피, 온도에 따른 물의 부피 변화 그래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밀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아까와 달리 이게 좀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왜냐하면 부피하고 밀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지점을 점으로 찍는다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죠. 1, 2, 3, 4, 5. 그래서 똑같습니다. 구간에 대한 설명은 똑같죠. 단지 부피하고 밀도는 반비례하니까 부피 증가하면 밀도 감소, 부피 감소면 밀도 증가, 이와 같이 설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부피 변화, 밀도 변화가 나타나는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보면 되겠고, 문제에서는 밀도 그래프 주고 부피 물어보겠죠. 왜? 밀도 그래프 주고 밀도 물어보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눈만 뜨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마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부피 그래프가 있으면 밀도에 관련돼서 물어볼 것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비록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니까 아까 4도씨일 때가 부피, 그 물의 부피가 최소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4도씨일 때 물의 밀도는 어디가 최대일까요? 4도씨가 최대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진짜 0도하고 4도 이런 게 우리가 실험에서 나타나느냐, 이건 정말 값이 정말 작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너무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두 개를 같이 놔둬봤고요. 보면 반대죠. 얘를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는 여기는 지금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실선으로 연결하진 않았는데, 선생님은 보통 여기서 이렇게 가면 실선으로 연결한 그래프를 많이 그리긴 합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연결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한 그래프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에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여기 4도씨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표기를 해줘야지만 맞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대강 이런 형태만 그린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어디가 최대점이고 몇 도씨일 때 최대점이고 몇 도씨일 때 최소점인지를 우리가 표기를 해줘야지만 맞게 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이 얼 때 부피 변화와 관련된 현상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추운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추운 겨울철에 수도관이 동파되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 동파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계량기에다가 뭐 이불을 덮는다거나 아니면은 솜을 쌓아가지고 조금 더 온도 변화가 좀 더 잘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방지책을 이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액체가 있는데, 물이 있는데 꽉 차 있는데 얼어버리면 부피가 커지니까 터져버리겠죠. 팍 하고 터져버립니다, 계량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는 이런 계량기들이 실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뭐 주택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외부와 그 계량기가 서로 맞닿아 바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곳에서는 이런 동파 사고가 정말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잘 보호를 해야겠죠. 두 번째, 냉동실에 물을 가득 채운 유리병을 넣어두면 물이 얼면서 유리병이 깨진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이 꽉 안 차 있으면, 덜 차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을 꽉 채운 상태에서 얼리게 되면은 당연히 터져버리겠죠. 이게 만약에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 뚜껑이 터져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이제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암석의 풍화작용을 설명할 때도 이런 물의 부피 변화,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암석이 조그마한 틈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물이 얼게 되면 부피가 커지면서 돌을 쪼개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 밀어내는 힘이 뭐 거의 무한대인데, 얼기만 하면 어차피 부피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돌도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 깨지는, 암석이 깨지는 풍화작용을 설명할 때 이렇게 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나 일반적으로 나온 것들을 예를 들었을 때, 겨울철에 호수나 강의 물이 표면부터 언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호수에서 얼어 있는 걸 보면 살얼음이 얼었다. 그러면 이제 표면만 살짝 얼었다는 말이 되겠는데, 얼음이 바닥부터 얼어서 올라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얼음이 바닥부터 얼어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 눈에 만약에 강이 얼었다. 라면 어떻게 해요? 이미 표면부터 수면부터 바닥까지 이미 다 얼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이,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은 다 얼어가지고 죽었겠죠. 그래서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가 되게 놀라운 이치가 되겠는데, 이게 표면부터 얼다 보니까 물이 얼더라도 그 안에는, 밑에는 물이 얼지 않아서 겨울철에 수중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둘째 치고 이 마지막 거, 왜 물이 표면부터 얼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호수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넘실넘실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자, 이 호수의 온도는 한 6도시라고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근데 외부의 온도는 마이너스 3도씨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수면부터 냉각이 되겠네요. 수면부터 냉각이 되면 6도가 열을 빼앗겨서 5도가 되겠네요. 5도가. 자, 그럼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밀도, 온도에 따른 밀도 차이가 있죠. 5도시의 밀도가 더 커요? 6도시 밀도가 더 커요? 5도시 밀도가 더 큽니다. 아까 그림을 보게 되면 4도시에 가까울수록 더 밀도가 큽니다. 뭐 온도가 크거나 증가가 아니라 4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가올수록, 4도시 가까울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에 5도의 밀도가 더 크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5도씨 물이 무겁기 때문에 올라가고 6도씨 물이 가볍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뀌죠, 자리가. 그래서 표면이 6도가 되고 아래쪽이 5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밑에다가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5도가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또 수면이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5도가 되고, 드디어 이번에는 몇 도가 되냐면 4도가 되죠. 4도. 4도가 밀도가 커요? 5도씨가 밀도가 커요? 4도가 밀도가 커요. 따라서 또 이렇게 대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도가 되고 5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무거운 녀석이 아래에 있고 가벼운 녀석이 위에 있으니까 안전된 상태에서 또 냉각이 됩니다. 냉각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4도 지나서 3도가 됩니다. 자, 4도씨 물과 3도씨 물은 누가 더 무겁나요? 4도씨 물이 더 무겁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어때요? 이 상태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냉각이 되죠. 그럼 여기가 3도가 되고 2도가 되고 1도가 되고 수면부터 0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면부터 이렇게 얼게 되는 거죠. 그러다 계속 추워지면 밑에 쪽으로 계속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얼음이 얼어가게 됩니다. 물의 이러한 특징, 4도씨일 때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이 얼 때 수면부터, 표면부터 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때 당연히 수소결합 때문에 그런 부피 변화나 밀도 변화가 나타나는 건 맞지만 이 겨울철에 호수나 강의 물의 표면부터 언다 라는 것에 대한 원리나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최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최대는 수소결합, 물의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겨울철에 호수나 강의 물의 표면부터 온다는 것은 이러한 대류 현상 또는 안정된 상태에서의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한 답이 되겠죠. 뭐 수소결합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짜맞추면은 맞는 답이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배운 거 답을 쓸 때 이게 수소결합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수소결합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왜 얼어서 터진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커지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하지만 이거는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상태 변화에 따른 걸로 설명하면 안 되고 온도 변화에 따른 물의 부피 변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번, 2번, 3번은 수소결합 때문에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물 분자의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수소결합 때문이다. 틀린 건 아니지만 100%의 답을 만점을 받을 수는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당연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이것들이 다 이런 원리,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지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여기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여기 중간에 하다가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아마 실제로 본 수업이 제대로 이제 스트리밍이 된다면 그래도 이 다음부터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따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좀 보도록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